55년 후 알카트라즈에서 탈출한 남자가 보낸 이 메모. 마리아 무어. 5년 전에 게시됨. 달성할 수 없는 과제. 알카트라즈로 보내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있을까요? 이 최고 보안 감옥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들을 가두고 고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먼 섬에 지어졌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노련한 사기꾼과 폭력적인 범죄자들의 집이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종류의 최고 보안 감옥에서 3명의 수감자가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차갑고 차가운 해안 수영을 견뎌내고 살아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더더욱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3명의 수감자는 수영을 하다가 사망했지만 최근 편지로 당국은 새로운 조사를 명령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프랭크 모리스 리. 이 계획의 배후에 있는 사람, 총괄 기획자는 프랭크 리 모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짜였고 노련한 범죄자였으며 똑똑하고 숙련되고 독창적이었습니다. 그에게 성장은 쉽지 않았고 그는 힘든 방법으로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11살의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처럼 격동적인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은 확실히 문제가 따랐을 것입니다. 그는 13살의 어린 나이에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급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지성을 지닌 이 젊은이가 위대한 일을 해낼 것은 분명했지만 운명은 그렇게 흐르지 않았습니다. 유명해지기는커녕 그는 알카트라즈 대탈출의 우두머리로 악명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 황소 타기는 아니다. 프랭크 리 모리스는 10대 시절에 여러 차례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후 전국의 여러 교도소에서 복역했습니다. 그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졌고 마침내 루이지애나 주립교도소에 도착했는데 종종 남부의 알카트라즈라고 불립니다. 리 모리스는 은행을 털었다는 혐의로 10년, 10형을 선고받고 도주했습니다. 그는 특히 법 집행기관을 따돌리려고 1년 동안 시도한 후 연습 라운드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는 잡혀 유명한 알카트라즈로 보내졌고 이야기는 이 지점부터 시작됩니다. 진정으로 놀라운 실화를 기대하세요. 형제들. 알카트라즈로 끌려간 후 더록이라고도 알려진 프랭크 리 모리스는 형제인 두 남자를 만났고 그들은 결국 그의 부대에 합류했습니다. 형제는 클라렌스와 존 앵글린입니다. 그들 셋은 나중에 앨런 웨스트라는 다른 남자와 힘을 합쳐 4인조 부대를 구성했습니다. 형제자매는 원래 조지아 출신이었지만 부모님이 따라온 사이 플로리다에서 일하기 위해 이사했습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은 매우 좋고 평범했습니다. 4명은 매년 여름 체리를 따러 가기도 했습니다. 두 형제 사이의 유대감. 클라런스와 존 앵글린은 자라면서 도둑처럼 두터워졌습니다. 말장난은 용서하세요. 그들은 종종 체리 따기 가족으로서 미시간까지 여행을 하여 맛있는 간식을 모았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미시간 호수에서 수영하면서 그들의 유대감은 더욱 강해졌고 이는 나중에 유용할 것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었고 1956년에는 은행 강도로 잡혔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들의 체포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줄 것입니다. 프랭크 리 모리스 이전. 앵글린 형제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더 록에 도착하기 전에 각자의 불운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애틀랜타 교도소에서 여러 번 도망치려고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끝없는 반항은 결국 알카트라즈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다른 팀원들을 만났습니다. 분대원 전원이 선발된 후 4명은 모든 계획 중 가장 중요한 계획을 달성하려고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단결한 팀은 간수들을 피해 그들의 감방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놀라운 경험을 쌓았습니다. 계획. 계획 자체는 꽤 간단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와 해안까지 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행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36명의 수감자가 정확히 동일한 업적을 달성하려고 시도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왜 이것이 달라야 합니까? 이를 해내려면 그들은 모든 경험과 전문 지식을 모아서 그들 사이에 놀라운 수준의 신뢰와 충성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성공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른 수감자들도 그들을 미친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미친 사람과 천재 사이의 경계선은 가늘었습니다. 그들은 그 경계선을 아름답게 걸을 의향이 있었습니다. 시작. 아이러니하게도 4명의 수감자 모두 알카트라즈에 도착하기 전에 애틀랜타 교도소에서 복역했으며 이것이 그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계획을 실행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동네에서 왔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전 교도소 위치를 의미합니다. 서로를 친구로 여겼거나 캘리포니아로 떠나기 전에 서로를 알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로 가까운 셀에 갇힌 4남자는 그들의 유명한 탈출을 계획할 시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그것을 해내기 위해 모을 수 있는 모든 두뇌와 자원이 필요했다. 필수 장비 컬렉션. 하루 종일 감방에 갇혀 있을 때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다행히도 그들에게는 감옥이 식물의 역할도 합니다. 수감자들은 미국 군대에서 옷, 가구 또는 신발을 만들어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지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탈출 계획을 실행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의 리소스에 대한 개방을 만들어냈습니다. 4명은 비폭력 범죄로 알카트라즈로 보내졌기 때문에 경비원들은 그들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 그들은 눈에 띄지 않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템. 4사람은 계획을 점진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로를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이 계획한 것을 이루려면 많은 기술, 인내심, 지능이 필요하여 그들이 소매에 숨겨둔 계획에 필요한 리소스를 신중하게 모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감방을 나가면 자신의 부재가 눈에 띄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가면 침대에 놓을 실물 크기의 인형을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감방을 나간 후에는 섬에서 벗어날 길이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의 교도관들은 오늘날의 교도관들만큼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잡히면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았을 것입니다. 위장. 탈출팀의 각 구성원은 플롯이 효과적이도록 하기 위해 각자의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앵글린 형제는 4명의 죄수 모두의 더미 머리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프랭크 리 모리스는 다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비누 왁스, 교도소 시설의 이발소에서 구한 진짜 머리카락, 화장지를 사용하여 머리를 만들었습니다. 모리스는 대부분의 시간을 뗏목과 구명조끼처럼 부풀어 오를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성공적인 줄거리를 이루기 위한 모든 구성 요소를 가동했습니다. 기분이 좋다. 매일 밤 오후 5시 30분경부터 오후 9시경까지 그들은 환기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각자의 감방에 있는 바위를 물리적으로 갉아먹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들은 감방에서 격자를 떼내어 훔친 숟가락이나 낮에 일했던 곳에서 모은 나무 조각을 사용하여 갉아먹습니다. 이것은 총괄 계획에서 가장 긴 부분으로 판명났는데 매일 수시간씩 주어 모은 돌을 조심스럽게 갉아먹고 제거하는 데 몇 달, 몇 주가 걸렸기 때문이다.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다행히도 1960년대에도 알카트라즈는 이미 오래된 시설로 여겨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수감자들이 샤워하고 설거지를 할 때 소금물이 파이프를 통과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파이프가 손상되었습니다. 또한 벽으로 새어들어 파이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이것을 깨닫고 언제 어디서 갉아먹을지 관찰하여 상황을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약한 부분을 갉아먹는 것이 그들에게 더 쉬워졌고 굳어진 건물은 침식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감옥은 확실히 이와 같지 않습니다. 소음. 그들이 어떻게 그 모든 두드리는 소리를 내며 빠져나갈 수 있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1960년대의 수감자들은 교도소 개혁 법률로 인해 매일 방에서 음악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유리하게 활용했습니다. 프랭크 리 모리스는 매일 밤 아코디언을 크게 연주하여 찢는 소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했습니다. 그의 팀이 점점 더 깊이 파고들수록 그는 매일 밤 점점 더 큰 소리로 연주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수감자들에게는 짜증나는 일이었을 테지만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마지막 일이었을 것입니다. 벽의 반대편에는 파이프가 위아래로 뻗어 있는 안전하지 않은 복도가 있었습니다. 미로. 감방 뒤의 유틸리티 복도는 본질적으로 수감자들의 안전하지 않은 놀이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양한 감방의 벽돌을 상당수 침식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혔을 때 유틸리티 복도에 접근하여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지붕의 가장 높은 곳까지 3개, 3의 계단을 올라간 후 다음 단계에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건물 꼭대기에 도착하면 지붕에 접근하기 위해 갱도 중 하나를 열어야 합니다. 갱도 중 하나가 시멘트로 막혀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들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타이트 스퀴즈. 1962년 5월 앵글린 형제 자매는 프랭크 리 모리스와 함께 마침내 각자의 감방 벽을 뚫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갉아먹은 후로는 구멍이 간신히 들어갈 만큼 컸지만 탈출 계획을 시작하기에 필요한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별도의 레인코트를 꿰매고 붙여서 뗏목과 구명조끼를 만들었습니다. 계획을 완료한 후 그들은 레인코트 50개를 사용하여 필요한 품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레인코트 일가 필요했습니다. 바다에서 익사할 것입니다. 마법의 신호. 이 시점에서 4명의 수감자 중 3명은 모두 갈 준비가 되었지만 갱단은 아직 감방에 구멍을 뚫지 않은 앨런 웨스트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감방의 그의 쪽은 벽이 더 단단했고 그는 나머지 갱단원을 따라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6월에 준비가 되었는데 이는 2달 후였습니다. 그는 다른 갱단원들에게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그때 전체 계획을 혼란에 빠뜨릴 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1, 2, 3 출발. 준비. 시작. 출발. 알카트라즈에서 탈출해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은 탈출에 성공한 최초의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살아남은 수감자들의 대열에 합류했을 것이다. 알카트라즈에서의 삶은 죽음보다 나을 게 없었기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모험을 떠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기꺼이 맞섰습니다. 필수품과 흥분한 아드레날린으로 가득 찬 그들은 미끼를 설치하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 모리스와 형제들은 꽤 쉽게 구멍을 뚫었지만 4번째 멤버인 앨런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적절한 크기에 도달했다고 예상했지만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가 모여서 감방에 구멍을 뚫는 것을 끝내기를 몇 달 동안 기다린 후 다른 3멤버는 참을성을 잃었습니다. 수시간 동안 그를 도우려는 시도가 실패한 후 그를 남겨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남겨지기 위해 그가 쏟은 모든 노력 이후에 그가 어떤 기분이었을지 상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구했는가 아니면 비난했는가? 하나다운. 다른 3명의 운 좋은 수감자들이 동료 수감자이자 형제가 된 사람을 남겨두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팀이 겪은 많은 어려움 중 첫 번째였습니다.
웨스트가 없다면 뗏목은 한 사람만 더 가벼워져서 나머지 3명이 물 위에서 항해를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컸습니다. 그를 남겨두기로 결정한 후 형제자매와 모리스는 이전에 시멘트로 닫혀 있지 않은 것으로 관찰된 매치를 사용하여 지붕에 도달하기 위해 30피트, 30의 배관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내려가다. 앵글린 형제자매와 프랭클리 모리스는 꽤 쉽게 감방집 지붕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아드레날린이 이 지점에서 최고조에 달했을 것입니다. 무려 100피트였습니다. 그들은 계속 움직이려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지점에서 떨어져 죽었다면 모든 것이 무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건물 밖에 있는 파이프의 반대편에서 꾸준히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샤워 블록 근처 구역에 착륙하여 경비원을 피했습니다. 마침내 해안에 도착하면 뗏목에 공기를 넣기 위해 멈춰야 했습니다. 알람 소리가 크게 울린다. 이것은 프랭크 리 모리스와 존과 클레어런스 앵그린이 다시 소식을 들은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날 밤 11시 30분경에 바다로 떠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날 밤 그 자리에 남겨진 미끼를 발견한 후 다음날 아침 섬 전체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3명의 수감자가 덜락에서 사실상 탈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전에 한 번도 없었고 3명, 3이 무사히 빠져나왔는지 아니면 물에서 익사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따라잡기 위한 시간이에요. 탈출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듣고 다른 3명이 성공한 것을 보고 나서 앨런 웨스트는 친구들과 합류하도록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의 구멍이 충분히 커졌을 때 그는 해안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과 만나려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을 따라 탈 뗏목이 없었습니다. 그는 해안에 도착했고 수영을 해서 죽음을 무릅쓰거나 유턴해서 감방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항상 원하던 자유에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깨끗이 나올 시간입니다. 앨런 웨스트는 감방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에게 확실한 죽음의 위험은 그만한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떠났고 바다를 건너는 탈출 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누가 그를 도울까요? 웨스트는 탈출 후 며칠 동안 간수들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모두 알게 된 방법입니다. 그에 따르면 엔젤 아일랜드에 도착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고 그 다음에는 옷과 차량을 훔친 다음 그 후에는 각자 다른 길을 갈 것이라고 합니다. 경비원들은 그의 놀라운 이야기를 정말로 믿었을까요? 문제. 그 뒤를 이은 12일 동안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차를 훔치려는 세 남자에 대해 고도로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앨런 웨스트의 제보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차 도난 사건이 기록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의문은 남자들이 살아서 해안에 도착하려는 시도에 실패했는가 아니면 그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이고 반대편 경찰을 오도하기 위한 연막막으로 사용되었을 뿐인가? 자신의 죄수들이 성공적으로 탈출하는 것을 보고 흥분한 경비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지고 있었다. 차가운 바다. 수색이 수행되었을 때 물속에서 시체가 발견되지 않아 도망친 수감자들이 거의 반대편으로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카트라즈의 소지품과 일치하는 개인 소지품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지만 시체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도망자들이 그런 항해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매우 낮았습니다. 전형적인 인간의 몸은 차가운 물에서 약 20분 정도만 살아남을 수 있고 그 후 완전히 꺼집니다. 그들은 섬에서 뜨거운 물로만 목욕을 했기 때문에 차가운 물에 익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논의된 이론 중 하나였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FBI는 17년 만에 1979년에 공식적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들은 수감자들이 샌프란시스코 만 주변 해역에서 익사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해안에 대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 연방보안관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부보안관은 NPR에 활성 영장이 있으며 보안관청은 사람을 수색할 때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스템. 탈출 후 약 한 달 후 화물선이 골든게이트 브릿지에서 17마일 떨어진 곳에서 시체를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시체가 알카트라즈 탈출 사건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보고는 연기되었고 실제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억제책으로 작용하려는 사기일 수 있을까요? 2014년 한 연구진은 자정해류가 수감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그들이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위한 집. 2015년 히스토리 채널 다큐멘터리 방송에서 앵그린 브라더즈의 생존에 대한 추가 증거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형제로부터 필체가 일치하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았습니다. 1975년 브라질에서 찍은 사진도 있는데 그 안에 두 남자가 나와 있고 대부분의 법의학 전문가들은 이들이 형제라고 동의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아마도 눈에 띄지 않게 브라질로 여행을 갔고 미국 경찰에게서 안전하게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마지막 고백. 또 다른 강력한 증거는 앵글린 형제가 살아남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듯합니다. 그들의 형인 로버트는 임종 직전에 1963년에서 1987년 사이에 두 형제와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결국 연락이 끊겼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가족 중 다른 구성원들은 인터폴이 수사를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수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을 찾아내면 체포되어 결국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이 그들을 원할 이유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바꾼 편지. 2018년 1월에 존 앵글린이라는 인물의 편지가 2013년 샌프란시스코 경찰에 접수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FBI는 공식적으로 사건을 제기했고 3명의 탈출 갱단원 중 적어도 1명을 찾아내 체포하는 데 집중하고 결의했습니다. FBI가 편지를 보낸 지 5년이 지나서야 그 편지에 대한 정보를 받은 이유는 알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을 둘러싼 더 많은 미스터리가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정보는 범죄 이야기에 대한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지막 고백 하나? 편지에는 죄수들의 탈출과 행방에 대한 친밀한 세부 사항이 공유되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존 앵글린입니다. 1962년 6월, 저는 제 동생 클래런스와 프랭크 모리스와 함께 알카트라즈에서 탈출했습니다. 저는 83세이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암에 걸렸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날 밤 우리 모두 목표를 달성했지만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어요. 프랭크는 2008년 10월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무덤은 아르헨티나의 다른 이름으로 있습니다. 제 형은 2011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2013년에 존은 어디에 살았을까요? 그는 어디에 살았나요? 편지 후반에 존 앵글린이라고 주장한 작가는 탈출 이후 몇 년 동안 어디에 살았는지 밝혔습니다. 그는 이것이 정직하고 진실입니다. 저는 7년 동안 노스다코타주 미노트에서 살았고 1년은 파고 다코타 북쪽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BBC는 편지에 알아볼 수 없는 부분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 그가 탈출 이후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더 많은 시간을 살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최종 요구 사항. 놀랍게도 그 편지에는 그가 지금 캘리포니아 남부에 살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도망친 곳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탈출 사건의 배후에 있는 가장 위대한 지략가 중 한 명이 그렇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그는 건강이 매우 나쁘다고 분명히 말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몇 년 동안 감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법 집행기관이 그런 이상한 조건에 동의할까요? 거래 성사. 편지의 끝은 단순히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TV에 나와서 제가 1년 이상 감옥에 가지 않고 치료를 받겠다고 약속한다면 저는 제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 답장을 쓰겠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에 명시된 어떤 조건에 대한 어떤 형태의 합의도 이루어지기 전에 법 집행기관이 이 사람이 진짜 존인지 확인하기 위해 법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마지막 날들에 있는 늙은 무작위 남자가 감옥에 다시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가능한 모든 정보를 손에 넣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인증에 대한 필요성. FBI는 DNA 흔적이 남아있는지 편지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필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전에 보낸 편지와 일치하는지 또는 지문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최근 사건에 대한 보도가 이 순간 뉴스에 실렸습니다. CBS KPIX라는 지역 방송국이 이 편지를 게재하고 이 편지와 관련된 모든 연구가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FBI의 답변이 그들이 분명히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지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정확한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99개의 문제. 미 연방보안관청은 그들이 탈출한 후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 설득력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식 성명은 그 편지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그들이 분명히 99세가 될 때까지 조사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도 죽었을 사람들을 수색하는 대자원이 소모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남자들이 어딘가에 아직 살아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만한 신뢰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경비원의 관점. 짐 올브라이트라는 남자가 2018년 3월 ABC7에서 모든 것을 말해주는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는 사건 전체에 대한 빛을 비췄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그는 알카트라즈의 경비원 중 한 명이었고 그는 사건이 일어난 지 55년 만에 언론과 인터뷰를 했고 소년들이 물에서 익사했을 것이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적이 없다고 진심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당신이 나에게 말하는지 아니면 그들의 어머니에게 말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그들이 익사했다고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편지가 아마도 암 치료가 절실히 필요한 남자가 쓴 것일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숨겨진 진실. 오늘날까지도 아무도 그 남자들이 실제로 살아서 무사히 나왔는지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논쟁의 양측에서 그 남자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에 대한 개념을 뒷받침할 만큼 충분한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만약 이 남자들이 그 운명의 날 감옥에서 정말로 나와서 지금까지 살았다면 그들은 각각 86세, 87세, 90세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탈출 후 최대 55년 동안 살아남은 듯합니다. 만약 살아남았다면, 즉 도망치면서도 자유인으로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뉴욕 포스트 접속 https://movie.com/ 넷플릭스에도 볼 수 있는
영화 알카트라즈 탈출. 보면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존나 재미있다. 줄거리. 영화 알카트라즈 탈출은 1962년에 실제로 발생한 알카트라즈 감옥 탈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주인공 프랭크 모리스, 클린트 이스트우드 붙는 여러 차례 탈옥 전력이 있는 은행 강도로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알카트라즈 감옥에 수감됩니다. 모리스는 감옥의 비인간적인 환경과 엄격한 규칙에 반발하여 동료 수감자 존, 프레드 워드분, 과 클라렌스 앵글린, 잭 티보분, 형제와 함께 탈출을 계획합니다. 이들은 식기 등으로 만든 원시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감방의 환기구를 넓히고 가짜 머리 모형을 만들어 경비원의 눈을 속입니다. 마침내 감옥의 지붕을 통해 탈출한 이들은 비옷으로 만든 뗏목을 이용해 섬을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사 여부는 끝내 밝혀지지 않습니다. 챗GPT. 끝.